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마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3주 동안 우리가 블랙이라는 단어를 한 5번 정도 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하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해도 가는 놈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2월달, 3월달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기도 했고 뭐 원자재 관련 종목도 많이 급등했었고 종목만 잘 잡으면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전후재건 관련 종목들도 급등을 하면서 종목만 잘 잡으면 이슈만 잘 잡으면 뭐 원숭이 두창도 있었고 수익이 날 수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3주 동안은 거의 뭐 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한 2, 30% 정도씩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정말 폭포수 같은 그런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힘들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금요일 날은 시장이 좀 반등을 급격하게 좀 해줬습니다. 코스닥이 5%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5% 간의 기별도 안 가죠.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 하락할 때 5%와 오를 때 5%는 다르죠. 만약에 지수가 20% 빠졌다라고 하면 원점으로 가려면 30%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5%는 그게 큰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 5%라는 것도 크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약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급의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역대급의 어떤 그런 엄청난 신용청사에 나타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좀 과거 내용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신용 리스크가 터졌다. 쉽게 해서 이 신용은 주주의 신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뭐 기업체들이 도산을 하거나 또 나라가 돈이 없어서 정말 큰일이 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신용 리스크인데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베어 마켓 랠리가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반등 나온 적은 있지만 랠리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죠. 그냥 급락 나와서 옆으로 행보하는 정도의 모습만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베어 마켓 랠리가 아닙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베어 마켓 랠리다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라고 보시게 되면요. 뭐 과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상승, 이 추세선 상단을 뚫어버리는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것, 이런 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상승이 없죠. 그냥 계속해서 급락 나오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또 빠지고 행보하다가 빠지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진정 이걸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경제 위기가 온 적은 없었다. 대공황 때도 시장이 폭락했다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급격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 있는 반등조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나올 거다. 그 이유가 무서운 거지. 한 번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찾아올지 한번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신용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청산된 신용 잔고가 22일자까지 대략 2조 원입니다. 뭐 2조 원까지는 청산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제 거가 아직 안 나와 있고 오늘까지 생각을 해요. 오늘이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뭐 역대급의 반대 매매가 나온다. 뭐 담보가치 미치지 못하는 계좌가 12,000개까지 급증했다.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엄청난 그런 반대 매매가 아침에 쏟아졌을 것이고
올라가면서 계속 반대 매매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마 하루만 해도 뭐 4천억, 5천억 이상의 어떤 그런 반대 매매가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어제도 많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2조 원에다가 합치게 되면 대략 2조 5천억에서 3조 원을 육박하는 그런 신용 청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좀 많이 나왔다. 조 단위로 청산된 경우가 2조 가까이 청산된 경우가 2011년 10월 달에 있었어요. 2011년 10월 달. 그리고 그보다 더 많았던 때가 이때입니다. 물론 비중으로 보게 되면 이때가 훨씬 많죠. 바로 2020년 3월 11일부터 시작됐던 그 신용이죠. 한 2주 동안에 금액 보면 1조 원, 1조 6천, 2조, 3조, 거의 4조 가까이, 3조 5천억 정도가 청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조 원에 있던 이 신용 잔고가 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30%죠. 그럼 만약에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20조 원에서 30%면은 14조 원까지, 15조 원까지 떨어져야, 비율로 본다라면 코로나만큼 떨어진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금액으로 본다라면 아마 이번에가 역대급의 어떤 신용청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이 정도의 신용청산되고 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발생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식에 손도 안 대셨던 분들이 막 주식에 뛰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이 역대급의 그런 신용청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하락했던, 물론 반대 매매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괜찮다, 한국이 괜찮다라고 하면 신용 물량이 나와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이 다 그거를 받아 먹었겠죠. 근데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약간 이 부채 문제 때문에 가장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달라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섣불리 저가면서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용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동시효과 때 나오는 신용 물량, 요거는 이제 우리 신용 매매라고 하죠. 신용 매매. 그러니까 우리 증권사에 있던 HTS를 보시게 되면 신용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보 가치비 떨어졌을 때 이제 동시효과 때 반배가 나가죠. 그리고 미수 매매, 요게 이제 동시효과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CFD 반대 매매가 나가죠. 바로 이제 차액 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액 결제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시 이후에는 또 스탁론이라던가 여기에도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2시 반, 3시 장 막판에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해도 괜찮아. 내가 요거까지만 해도 반대 매매를 안 할 것 같은데 종가를 보니까 내가 이제 반대 매매 당할 거죠. 그러면 반대 매매 회피용 매도가 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내까지 그런 매도가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시장에 계속 어떤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던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CFD라는 게 뭔가 좀 오셔야 되는데, 이 정체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파생인데요. 괜히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2016년대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CFD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회피용으로도 쓰이게 되고 작전에도 많이 쓰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증권사의 어떤 명의로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정말 정밀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내부자가 샀는지 안 샀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용도 많이 됐던 거죠. 2016년도에 이제 교보증권 최초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금지되어 있고요.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 매도 주문만을 통해서 그 차액만 결제한다. 그래서 수익 나면 내가 받는 거고 손실 나면 매우 내겠죠. 그리고 전문 투자가에게만 허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문 투자가라고 하면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자금, 그다음에 연소득 1억, 그리고 금융 투자 자금이 5억 이상,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전문 투자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게만
이 CFD 매매가 허용됩니다. 자, 이 CFD 매매 같은 경우는 좀 반대 매매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장중에 나와요. 장중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유지증거금률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마진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증거금률은 뭐냐? 이게 기본 증거금이 있고 유지증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증거금은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다 라고 하면 대략 1억 가지고 2억 5천을 살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유지 증거율, 요거는 이제 거기에 60% 정도부터 잡아요. 그러면 거기서 60% 잡아 보시면은 뭐 대략 뭐 한 3만 원?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예. 그럼 그 이하로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마진콜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증거금 이하로 떨어지게 될 때는 전량 반대 매매가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고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일수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 CFD는 외국인 수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10% 증거금이에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1억만 있으면 10억씩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빌황의 아키고스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구조의 총 스와프 매매의 방법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매매를 했는데 돈을 못 갚은 거죠. 그리고 반대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조 원대 손실을 입었던 그 투자해줬던 금융사들이 수조 원대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증거금률이 40%로 상향됐다라고 되겠고요. 양도세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차익과세가 11%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FD 거래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투자자가 증권사에 요구를 합니다. 증권사 수수료 받아먹겠죠. 수수료가 좀 꽤 짭짤하다라고 나오고 있고, 요게도 장외 증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해외 프라임 브로커로 가는 거죠. 요게 이제 보통 우리 CL이라든가 모건스탠리라든가 이런 외국계 증권사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통해서 이 외국계 증권사로 통해서 이제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외국계로 우리가 이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마진콜도 상당히 많이 당했을 것이고 반대 매매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먹는 그런 이제 일명 큰 손들이 단기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공백이 굉장히 크겠죠. 뭐 거래도 없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적은 자금만 가지고도 일정 부분까지는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한국 경제가 위기가 현실이라면 지금은 기회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놀이터가 됐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급락했던 부분들이 공매도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 다음에 자영업 대출이 1,000조에 넘어가죠. 내년 되면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할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하면 주가가 하락할수록 저가면서 유입될 텐데 주가가 하락할수록 오히려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가 섣불리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하락했던 부분들이 위에서 봤던 그런 반대 매매가 이유라면 지금은 기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빠졌다가 한 번 또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하락 3파동입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참고해 볼게요. 과거 18년도에 우리 모스크가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때도 금리가 오르는 시점이었으니까 보통 여기 이제 하락 1파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하락 2파동이 진행이 됐고요. 여기 하락 3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하락 3파를 보게 되면 2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락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진폭이 이렇게 그려져요. 반등 고점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폭,
요 하락했던 요 폭만큼 반등 고점이에요. 제가 일명 엘리베이터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뺍니다. 거기를 한 2, 3%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입니다. 추가 하락한 지점이죠. 그리고 쌍바닥 치면서 베어 마켓 랠리가 2018년도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꽤나 높게 반등파가 진행이 됐죠. 수개월간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고점에서요. 파동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번에 급락이 나왔고 여기 반등 고점이 되겠죠. 반등파 굉장히 미약하지만 한 번 더 내려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저점이 잡혀버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 네모칸 요 하락 파동을 반등 고점 여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대로 높이를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살짝 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깼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마저 무너지면 정말 이제는 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시장이 거품이 꼈던 부분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부분 여기까지 끝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를 한 번 더 치고 올리면서 급등 나온 곳 자체가 약간 거품이 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어디선가에서는 반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어느 정도 소점을 찍어주지 않을까 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요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지금의 시장의 하락 이유가 뭐느냐? 원래는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 지금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질까봐. 근데 6월 달은 0.7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7월 달도 0.75를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연준이라는 데가 우리가 앞에 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오는 그 지표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개인 소비 지출 이 두 개가 중요한데요. 이 두 개가 여전히 높게 나온다라면 자이언트로 갈 겁니다. 0.7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격 보시게 되면 최근에 니켈 가격이 급락했어요. 구리도 급락을 했습니다. 철강 급락했고요. 뭐 원자재 가격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해운 지수도 급락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 특히 급락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그동안 올랐던 게 뭡니까? 천연가스, 유가입니다. 그리고 곡물이에요. 근데 최근에 농산물 가격을 보시게 되면 헤드앤숄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TF인데요. 헤드앤숄드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투기 세력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7월 달에 돼야 이제 그 지표에 반영이 되겠죠. 이게 6월 달에 떨어졌는데 7월 달에 발표되는 것은 6월 달에 발표되는 거고 8월 달에 발표되는 것은 7월 달에 발표되겠죠. 근데 이게 6월 달에 바로 정점을 찍을 게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6월 달에가 5월 달치가 8.6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8.3 이하로 다시 떨어진다. 근데 원자재 가격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연준에서는 굳이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한데 0.7을 또 하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0.5%만 인상을 해도 시장은 호재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7월 정점론, 인플레이션 7월 정점론은 굉장히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정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기 위한 정말 중요한 이슈.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평화협정만 시작된다면, 최근에 브릭스도 평화협정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게 지금 약간 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원유도 다시 살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일단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 번만 더 변동성이 나와준다라면 좀 저가 매수를 잘 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절대 추격 매도를 할 시점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가지고 있던 게 좀 손실 났다면 추가 매수까지 좀 고려해보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마이TV였습니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는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